요새 아버님이 형수님이랑 시장에서 팔짱 끼고 다니시던데요. 아버님, 정말 괜찮을까요? 나중에 들키면 어떻게 해요? 20년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이제 아버지 소리 듣기 싫어요. 이제 복수의 복수는 끝났어. 구독도 무료,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보, 돈이 좀 모자라요. 선영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선영의 식당 매출이 또다시 바닥을 쳤다는 얘기였죠. 민호는 베개 속에서 한숨을 삼켰습니다. 재래시장 골목 끝, 민호의 철물점은 오래된 간판부터 녹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었죠. 수도꼭지부터 못한 개까지 생활에 필요한 건 뭐든지 있었으니까요. 형님, 렌치 좀 빌려주세요. 민호 씨, 전구 교체용 사다리 있어요? 하루 종일 끊이지 않는 손님들의 부탁에 민호는 성심성의껏 응했습니다. 때로는 공짜로 빌려주고 때로는 직접 고쳐주기까지 했죠. 장사꾼이라기보다는 동네 해결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아버지 만수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선영이 싸준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식당 일이 바빠서 내가 가져다 준다. 민호는 고맙다며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요즘 아버지와 아내가 부쩍 가까워진 것 같았는데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잘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아버지도 드세요. 아니다. 나는 식당에서 같이 먹었어. 만수의 대답에 민호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언제부터 둘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리 따져가며 살겠어요.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 박씨 아저씨가 들렀습니다. 낚시용품을 사러 온 김에 한담을 나누다가 뜬금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민호 씨, 요새 아버님이 형수님이랑 시장에서 팔짱 끼고 다니시던데요. 박씨 아저씨는 농담조로 말했지만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팔짱이라고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 그냥 길이 미끄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민호는 애써 웃음으로 넘겼지만 박씨 아저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봤을까요? 그럼 동네에서 뭐라고 할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 민호는 선영의 식당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선영과 만수의 목소리도 들려왔죠.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그리 진지하게 나누고 있는 걸까요? 민호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가족을 믿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했고요.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는 자리,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선영은 반찬을 정성스럽게 차려놓았고 만수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왜일까요?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저 사람 일을 많이 도와주시네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만수와 선영이 동시에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죠. 할 일이 없어서 그래. 식당 일 혼자 힘들어 하길래. 만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선영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었죠.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씨 아저씨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팔짱을 끼고 다닌다는 것,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너무 자주 만난다는 것. 하나하나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모아놓고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영이 옆에서 깊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만 의문이 생겼거든요.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가족인데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민호의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의 눈에는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걸렸거든요. 아침 8시 선영이 떡집에 간다며 나섰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만수가 은행에 간다며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런 일이 며칠 연속 반복되자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점심시간 철물점 앞을 지나가던 김 할머니가 들렀습니다. 수도꼭지 하나를 사러 온 김에 동네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자네 아버님이 선영이네 식당에서 설거지까지 도와주시던데 참 기특하네. 설거지요? 아버지가 아내의 식당에서 설거지까지 한다고요? 민호는 놀라움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그런 일까지 하게 됐을까요? 아, 그러게요. 고마우시죠. 겉으로는 태연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70이 넘은 아버지가 며느리 식당에서 설거지를 할 정도로 친밀해졌다는 것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오후 2시쯤 민호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만수와 선영이 나란히 서서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두 사람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치고는 너무 가까운 거리였어요. 민호는 몰래 지켜봤습니다. 선영이 만수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웃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마치 연인처럼 보여서 민호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던 민호는 선영의 식당 앞을 다시 지나쳤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영과 만수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두 사람이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선영이 만수에게 맥주를 정성스럽게 따라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둘이서 술을 마신다고?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했어요. 평범한 가족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저녁 집에 들어서자 선영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요. 두 사람 모두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민호에게는 모든 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여보, 요새 아버지가 뭐 도와주시나?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선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식당 청소 도와주시고. 아, 그래. 고마우시네.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대답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민호는 잠자리에서 뒤척였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팔짱을 끼고 다닌다는 박씨 아저씨의 말,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는 두 사람, 둘이서 술을 마시는 모습까지.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민호는 자기 자신을 의심해 봤습니다. 가족을 믿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상한 건 계속 이상했어요. 다음 날 민호는 일부러 점심시간에 선영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평소라면 전화로 도시락 배달을 부탁했겠지만 직접 가서 분위기를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식당에 들어서자 만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요.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아, 당신 오셨어요? 선영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만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 먹으러 왔어. 민호는 평소보다 밝게 말했지만 내심 두 사람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들킨 사람들처럼 어색해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는 가게 금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매달 정리하는 장부와 실제 현금이 맞지 않았어요. 200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돈을 잘못 계산한 건가 싶어서 다시 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누가 가게 돈을 만졌을까?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가게 열쇠는 민호와 선영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영이 가게 돈을 가져갈 이유는 없었어요. 식당 운영비는 따로 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쳤습니다. 혹시 선영이 만수에게 돈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둘이 함께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민호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뭔가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 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순간 그동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를 꺼내 지난 한 달간의 현금 출입을 다시 정리해봤어요. 매출, 지출, 생활비로 준 돈까지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모두 600만 원이 사라져 있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꾸준히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이건 실수나 착오로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누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간 거지? 민호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가게 열쇠는 민호와 선영만 가지고 있었고 금고 비밀번호는 수시로 바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영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선영의 식당으로 가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식당 근처에 도착하자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영업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돌아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내 선영과 아버지 만수가 테이블에 앉아 큰 봉투를 사이에 두고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 뭉치들이 보였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저 돈이 자신의 가게에서 사라진 돈일까요? 저 두 사람이 함께 계획한 일일까요? 이 돈으로 충분할 거야. 민호는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만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귀를 더 기울였어요. 아버님, 정말 괜찮을까요? 나중에 들키면 어떻게 해요? 선영의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정말로 두 사람이 공모해서 자신의 돈을 훔친 거였어요. 민호는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2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와 평생 믿고 살았던 아버지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선영의 손을 잡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범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민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방금 본 장면만 계속 맴돌았거든요. 정말일까? 아버지와 선영이 그런 관계라는 게
민호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모든 상황이 들어맞았습니다. 자주 함께 다니는 것, 둘이서 술을 마시는 것, 사라진 돈까지.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갔을 때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선영과 만수를 보는 것조차 괴로웠거든요. 당신, 오늘 왜 이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민호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민호는 짧게 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했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당장 따져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불리할 것 같았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그래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민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선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자세히 파악해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민호는 몰래 두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만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나고 있었어요. 민호가 가게에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말이죠. 때로는 식당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다른 동네 카페에서까지 만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은행에 가는 모습까지 목격한 거였어요. 분명히 돈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여전히 고민이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민호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은행에서 일하는 정우가 떠올랐습니다. 정우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술을 마시는 사이였어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고 무엇보다 은행 업무에 정통했습니다. 민호는 정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정우야,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네 도움이 필요해. 정우는 민호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시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게에서 돈이 사라진 것, 아내와 아버지의 수상한 행동까지. 정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호야,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확인하려면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은행 거래 내역부터 확인해 보자. 내 동의 없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분명히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정우는 직업적 양심과 친구에 대한 의리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절박한 상황을 보고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내일 오후에 은행으로 와. 네 신분증 가져오고 비공식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 민호는 정우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다음 날 민호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정우는 조용한 상담실로 민호를 안내했어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통해 민호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민호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차례 금액이 이체되어 있었어요. 모두 모르는 계좌로 나간 돈이었습니다. 이걸 봐, 민호야. 이 거래들은 모두 네 이름으로 처리된 거야.
정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된 거래라니요. 내가 언제 이런 거래를 승인했지? 기억이 전혀 없는데. 그럼 누군가 네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야. 이건 심각한 문제야, 민호야. 민호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영이 자신의 인증서를 훔쳐서 돈을 빼돌린 거였어요. 그것도 만수와 함께 말이죠. 더 있어. 이걸 봐. 정우는 또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선영의 계좌에서 만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들이 보였어요.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뭔가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단순한 생활비 차용이 아니야. 민호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였어요. 아내와 아버지가 자신을 속이고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우야, 이 자료들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네가 당사자니까 일부는 출력해 줄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일이 커지면 복잡해질 수 있거든. 민호는 증거 자료들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선영과 만수를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날 저녁 민호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선영과 만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이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 요즘 왜 이래요? 표정이 안 좋아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어왔지만 민호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 만수도 민호의 변화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진 민호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날 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잠든 선영의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2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민호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아내에게 부족한 남편이었을까요? 아버지에게 못난 아들이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배신을 당할 이유는 없었어요.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는 더욱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파악하려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하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분명히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집이나 가게를 팔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민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드나드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이들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선영과 만수가 거실에서 서류 뭉치를 놓고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호가 문을 여는 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서류를 재빨리 감췄습니다. 당신 왔어요? 일찍 오셨네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만수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호야, 저녁 먹자.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속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당신도 우리 좀 얘기해야겠어.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두 사람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민호는 바로 핵심을 찔렀습니다. 가게 돈 어디 갔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영과 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들킨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뭔 소리야? 가게 돈이 어쨌다고? 만수가 어색하게 반문했지만 민호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600만 원이 사라졌어. 내가 모르게 내 도장으로 인출된 돈이야. 민호는 정우에게서 받은 은행 거래 내역을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봐. 선영이 서류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속았거든요. 당신,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였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간 쌓인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만수가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민호야, 이건 오해야. 우리가 설명할게. 오해? 이 모든 게 오해라고. 민호는 냉소를 머금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둘이 매일 만나는 것도 오해고, 함께 술 마시는 것도 오해고, 부동산 중개소에 가는 것도 오해야. 두 사람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만수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 맞다. 우리가 한 일이야. 선영이 깜짝 놀라며 만수를 말렸지만 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같은 바보한테는 돈이 아깝거든. 그냥 우리가 더 잘 쓸 수 있어.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바보라고요? 그래, 바보야. 20년 동안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 만수의 말에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이라고요? 그럼 이런 일이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말인가요? 20년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선영이 만수를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만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선영이랑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우리는 진짜 깊은 사이거든.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듣게 된 거였어요. 그만해요, 아버님. 선영이 소리쳤지만 만수는 계속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민호야. 가게도 집도 다 넘겨. 우리가 더 잘 관리할 수 있어. 넘기라고요? 민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두 사람의 계획이 이제야 완전히 드러난 거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를 이용한 건가요? 이용이라니, 그냥 함께 산 거지. 만수의 태도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이제 너도 새로운 삶을 살아. 우리 방해하지 말고. 민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돈을 훔치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이용해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행동에 나설 때라는 것을 말이죠. 좋아. 그렇게 나온다고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각오해. 내가 정말 바보인지 두고 봐.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전면전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복수의 계획만 가득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우선 법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민호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는 상훈을 떠올렸습니다. 상훈과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이 지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호는 상훈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였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민호는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상훈아, 도움이 필요해. 상훈은 민호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조용한 상담실로 자리를 옮긴 뒤 민호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야, 민호야. 명백한 횡령이고 배임이야. 상훈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보다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법정에서 싸우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게다가 가족 간의 일이라 복잡해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적 고립 전략을 써보는 게 어떨까? 이 동네에서 평판이 떨어지면 저들도 견디기 힘들 거야. 상훈의 제안은 민호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법적 대응보다는 사회적 압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동네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해.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지도록 해야 해. 민호는 상훈의 조언을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민호는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넌지시 상황을 암시했어요. 요즘 가게 일이 좀 힘들어요. 돈 관리가 잘 안 되네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민호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상황을 알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며칠 후 민호는 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거래처들에게 연락을 취한 거예요. 앞으로 거래는 저하고만 하세요. 다른 사람이 와서 뭔가 요구하면 저한테 먼저 확인해 주세요. 거래처 사장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민호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상황을 암시했어요. 가족 간에 좀 복잡한 일이 생겨서요. 이런 식으로 민호는 선영과 만수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 차단했습니다. 동시에 은행에도 연락을 취해서 자신의 계좌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어요. 몇 달 정도 지나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선영과 만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거였습니다. 선영의 식당에 오던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발길을 끊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뭔가 불편한 분위기를 느낀 거였어요. 만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동네에서 존경받던 어르신이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차가워졌어요. 이런 변화를 느낀 선영이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당신이 뭔가 말했죠? 민호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사람들이 알아서 눈치챈 거겠지. 거짓말 하지 마요. 분명히 당신이 뭔가 했을 거예요.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선영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 후로 며칠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민호가 미리 신고한 덕분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무조사까지 들어가자
선영과 만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동네 소문을 넘어서 공식적인 문제가 된 거였어요. 만수가 민호를 찾아와 따졌습니다. 네가 신고했구나. 신고라니 무슨 소리예요? 세무서에서 나왔잖아. 아, 그거 정상적인 절차 아닌가요? 민호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제 선영과 만수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동네에서는 왕따가 됐고 거래처들과의 관계도 끊어졌어요. 게다가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법적인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민호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온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선영과 만수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완전히 외면당했고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세무조사 결과 불법적인 부분들이 발견되면서 법적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민호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한 결과였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집에 들어가자 선영과 만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초췌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당신, 우리 좀 얘기해요. 선영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원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민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한 달 동안 준비해왔거든요. 무슨 얘기?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그런 눈물에 속지 않았어요. 만수도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준 태도를 잊지 않았거든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래, 우리가 다 잘못했어. 돈도 다 돌려줄게. 돈만 돌려주면 끝인가? 민호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원해요? 선영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이라고 했지? 뭐가요? 아버지가 그랬잖아. 20년 동안 나를 속였다고. 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몇 달 전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은 말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거였어요.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이젠 나도 모르겠고요. 민호는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이제 정말 끝내자. 선영이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혼 서류요? 정말로? 내가 바보라고 했지? 바보가 이런 걸 준비할 줄은 몰랐겠네. 민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감정을 다스리며 준비한 결과였어요. 당신,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누구야? 민호의 반문에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수가 다시 나섰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말 좀 들어봐. 이제 아버지 소리 듣기 싫어요. 민호의 단호한 말에 만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순종적이던 아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모든 건 되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져간 돈도 전부 배상받을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민호는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20년 동안 충분히 줬어. 민호는 이혼 서류를 선영 앞에 밀어 넣었습니다. 도장 찍어. 정말 안 돼요? 이제 와서 뭘 더 바라는 거야?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몇 달 동안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도장이 찍히는 순간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민호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짐 정리해서 나가. 일주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민호의 말에 선영과 만수는 더 이상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였어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정말로 집을 떠났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민호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승리했지만 쓸쓸했어요. 20년 가까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민호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어머니의 남동생인 외삼촌을 만나게 됐어요. 외삼촌의 얘기에 민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호야, 네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닌 거 알고 있지? 외삼촌의 얘기를 들은 민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친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외삼촌의 얘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친아버지는 따로 있어. 네 엄마가 다른 남자와 너를 가진 상태로 지금의 아버지와 결혼을 한 거였어. 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너를 키우는 동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니? 네가 자신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구나. 민호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온 만수가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민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거든요. 그제야 만수의 행동이 이해됐습니다. 평생 남의 아이를 키웠다는 부담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복수 심리까지.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는 게 뭘까? 민호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친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평생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았다니. 뭐라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만수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거든요. 남의 아이를 20몇 년간 키우면서 쌓인 감정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 배신은 배신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민호는 동네에서 만수와 선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이 동네에서는 살 수 없었던 거였어요. 민호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뭔가 공허했어요. 20년 가까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거든요. 가게와 집을 되찾은 민호는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선영과 만수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자신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어요. 시장 상인들도 민호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민호 씨, 요즘 많이 달라 보이시네요. 단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답했어요. 좋은 쪽으로 달라진 건가요? 그럼요. 더 당당해 보여요. 정말로 민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속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자신감도 생겼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민호의 생활은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가게 매출도 예전보다 좋아졌고 개인적인 시간도 많아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우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민호야,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만수 씨와 선영 씨가 또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대. 그런데 신용조회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 민호는 놀랐습니다. 아직도 돈 문제로 무언가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어떤 문제? 세무조사 때문에 신용도가 많이 떨어졌거든. 게다가 담보로 제시한 부동산도 문제가 있더라고. 정우의 설명을 들으니 민호가 미리 조치해둔 것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대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네. 그렇지. 아마 앞으로도 힘들 거야. 민호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다른 곳에서 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줄어든 거였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생활은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생겼고 오랫동안 포기했던 계획들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호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이었어요. 산소 앞에 앉아서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답하는 것 같았어요. 힘들었지만 잘 해결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거예요. 민호는 한참 동안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휴대폰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훈이었어요. 민호야,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네 전 가족들 이야기야. 요즘 그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더라. 민호는 궁금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서로 싸우고 있대. 돈 문제 때문에. 결국 두 사람도 오래가지 못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배신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오래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도 있어. 무슨 병인데? 몰라, 노인성 질환이래. 요즘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더라. 민호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정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됐어요. 그날 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피해자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되찾는 데 성공했어요. 더 나아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을까? 민호는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했어요. 바보가 아니었어. 그냥 너무 믿었을 뿐이야.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의 아픔은 컸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쉽게 속일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민호는 외삼촌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마지막 말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민호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복수의 복수는 끝났어. 민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도 무료,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